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두 명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비 상황부터 좀 체크하고 가죠.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 일대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요. 네. 서울만 해도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지금 전면 통제됐고요. 동부간선도로 진입 전면 통제. 네, 그리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에 지금 물고임 현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천변 도로는 침수 또는 진입이 차단될 수 있다는 점 출근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근길에 잘 다니는 그 길 중에 늘 비만이 오면 움푹 패인 곳들, 물 고이는 곳들 지금 진입 통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이요. 네, 윤석열 외교. 예, 어제 나토에서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나토에서 개념 문건, 개념 문서 발표했어요.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해외 방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한미일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인 건 4년 9개월 만입니다. 한 시간 20여 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삼각 공조 강화였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 수준을 높여가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삼각 공조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기시다 총리 역시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했습니다. 어제 회담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양쪽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마주보는 구도였는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 간 좀 중재자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경제 그리고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해 왔었거든요.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양자 공식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지만 이틀 동안 5차례 대면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도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연설에 나섰는데요. 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 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제 우리로서는 어젯밤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 이제 한미일이 윤석열 대통령 후에 만나는 게 처음이고 또 4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니까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 20여 분간의 한미일 정상회담보다도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도 이 나토 회의 전체가 갖는 이번 이 의미가 엄청난 것 같아요. 김준일 대표. 그렇죠? 예. 일단 중국의 아주 구조적 위험, 뭐 시스테믹 챌린지. 그래서 이렇게 아예 못 박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하는 신냉전 체제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한국이 거기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잖아요. 군사동맹체죠. 예, 군사동맹체고 북대서양 나라들끼리 한 것에 한국이 가서 거기에서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이거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지금 국제관계에 지금 한국이 발을 담갔다. 이렇게 이제 줄을 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눈에 띄었는데 일단은 한미일 이제 정상회담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네. 이제 뭐 여러 언론들을 보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집중 논의를 했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북핵에 대한 공조를 다시 재확인한 거, 뭐 요게 예, 지금 예. 한미일 정상회담의 어떤 핵심 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발표는 그냥 뭐 요 정도였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했지만 실제 내용들은 네. 발표는 내지 않았지만은 예. 어떻게 하면은 더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할 것인가 이거를 집중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남북 관계에 이제 미칠 영향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죠. 그래서 예, 뭐 이제 북한은 이제 말폭탄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참패를 망각하면 대재앙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비난 성명을 또 냈거든요. 이거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는 일본 이제 기시다 총리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시다 총리와 한일 현안을 풀어가고 또 양국의 미래 공동이익을 위해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기시다 총리는 약간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수위 조절을. 그래서 협조를 계속 부탁드린다라고 해서 한일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일본이 또 군사력
방위력 증강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미일 공조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무력 이 증강은 긴장관계 또 불러오거든요. 우리한테도 반드시 좋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어제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최상목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20년 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 예. 중국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발언이 좀 이 상황에서 이 얘기를 바로 했어야 되나라는 지적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을 굉장히 그 행간까지 다 시원하게 하긴 했어요. 저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수석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나토에 왜 참석을 하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서구 세계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게다가 20년 중국 호황이 지금 끝나가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거 맞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지금 세일즈 외교 왔다. 안보와 경제가 이제 같이 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 했어요. 고개 끄덕일만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중국 귀에도 들어간다는 거. 그럴 경우에 불이익이 없겠는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신냉전이라서 군사협력, 정치협력은 서방 세계와 하더라도 중국하고 그렇게 무역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무역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뭐 무역은 뭐 호황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이 타이밍에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가 또 필요한 건데 너무 지금 한쪽으로 쏠려가는 거 아니냐. 지금 한국 외교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다변화 정책을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실리를 챙겨가면서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메시지 내는 게 중국 자극하는 게 과연 득이 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네. 조태임 기자. 네, 그리고 어제 온라인에 달궜던 게 노루각수였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소소한 해프닝들 중에 네, 그 스페인 국왕 주최 만찬장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악수를 한 장면 때문이었는데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시선은 그 불가리아 대통령과 있었고 네. 대화도 한참 불가리아 대통령과 나눴잖아요. 예. 이 때문에 뭐 무시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굴욕 외교 아니냐 네. 떠들썩했어요. 그리고 노르각수.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좀 연기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좀 굴욕을 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관련해서는 그 나토 사무총장이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과 관련해 그 터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느라 좀 늦어진 거라 해서 양해는 충분히 구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스웨덴하고 필리핀이 여러분 중립국이었잖아요. 여태까지. 핀란드. 유명한 중립국이었는데 이번에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 나라들은 하고 싶어 했고 이제 터키를 이제 튀르키예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터키가 튀르키예라고 불러달라고 공식 요청했답니다. 튀르키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나토에 포함시키는 걸. 그래서 그거를 줄다리기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연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면담장 앞에서 30분 기다리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결례 아니냐. 혹은 우리가 조율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중립국 지위 포기하고 나토에 들어가는 거 확정됐죠. 네,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30일 나토 총장과 면담은 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취소 아니냐 이랬는데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 반응 하나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스웨덴, 핀란드 나토 가입하는 건 문제 없다. 근데 거기에다가 군사력을 배치를 하면은 위협을 초래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맞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긴장 관계가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뭐 이야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 나토 이번 회의가 그러니까 우리 한미일 정상회담 하나만 우리가 관심 가질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그림이 바뀌고 있다. 국제 질서가 바뀌고 있다. 어떤 신호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부, 2부에 거쳐서 좀 더 하고요. 다음 뉴스로 가죠. 최저임금 9,62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까? 네, 어제까지가 최저임금 법정 기한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5% 그러니까 460원 오른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네. 이번에 최저임금이 이제 시간당 10,000원을 넘을지가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넘지는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그러니까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할 경우
경우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890원 인상을 그리고 경영계는 9,160원 올해와 동결안을 제시했었는데요. 이 두 간극은 1,730원이었어요. 근데 세 차례 수정안을 제출해 750원까지 간극을 좁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으로 표결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반대했고 노동자 위원 9명 가운데 민노총 소속 4명이 퇴장하고 경영계 쪽 9명 모두 퇴장한 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계 요구안에 크게 못 미치면서 지금 7월 2일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거든요. 이를 계기로 노동자 하투가 더 거세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투쟁에 기름 부을 거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네. 김준일 대표.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켰거든요. 그러네요. 왜 지켰냐면요. 노하고 사가 너무 격차가 크니까 네. 공익위원들이 또 있어요. 공익위원들이 그냥 그러니까 안 되겠다. 둘이 합의 볼 가능성 없다 그래서 그냥 중재를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이거 법정 기한 지키는 거 진짜 오랜만에 네. 신기한 장면이었어요. 항상 넘겼잖아요. 근데 이게 기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 정도로 격차가 심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조율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기한 넘기더라도 조율을 하는데 예. 이번엔 아예 가능성이 없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노사 양측이 노는 1차 수정안에서 12.9% 인상, 사측은 1.1% 인상. 그러니까 이게 좁혀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렸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동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업종별 차등화 최저임금 적용이었어요. 공약이 있었죠. 예, 이거는 올해 적용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기는 했는데요. 네.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별로 다 다르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다르고 나이별로 다르고 이게 다 다릅니다. 뭐 그런 영국도 그러고 뭐 조금씩 이제 제도가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한국에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노동계에서는 절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큰 이제 화두가 내년에 될 것이다라는 예, 거고 예. 또 하나는 지금 추경호 부총리가 임금 인상 자제를 해달라라는 거를 예. 이제 지금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만나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과 파장이 되고 있어요. 노동자들한테 모든 물가 인상 고통을 다 전가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강렬한 그 투쟁, 여름 하투가 지금 이것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노동계 소식이었고 하나 더 보죠. 아이가 무슨 죄. 조윤아양 가족 네, 얘기죠. 가장 아니길 바랐던 결과인데요. 조윤아양 가족의 차량이 어제 낮에 인양됐는데 거기서 이제 시신 3구가 발견됐습니다. 네. 어제 저녁 지문 대조 결과 시신 3구는 조양과 조양 아버지, 조양 어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그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양 부모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검색을 한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네. 조양 부모는 지난달 초부터 그러니까 5월 초부터 마지막 행적을 하기 직전인 5월 30일까지 그 포털 사이트에 수면제, 완도 물대, 또 가상화폐인 루나코인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루나코인 투자를 한 거는 확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냥 추정입니까? 아직 확인되진 않았고요. 근데 예. 그때 당시 검색했을 때가 5월 5일에서 5월 12일까지 그 기간이 루나코인이 99% 폭락을 했던 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주변 발언이 가상화폐 투자를 했었다. 그동안 이런 쭉 얘기. 해왔었다는 그리고 또 얘기는 수익을 거죠. 얻은 적도 있다 이런 발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가능성도 보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루나코인 투자했다가 폭락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단 말씀. 아, 너무너무 안타까운. 다들 이제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컴퓨터 판매점 하다가 문 닫고 뭐 이런 상황들 또 가상화폐 투자 많이 젊은 사람들 또 많이 했던 거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감정이입이 국민적으로 많이 됐던 맞아요. 사건이잖아요. 특히 2030이 이런 코인 투자에 많이 빠져들면서 좀 취약하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어린 아이까지 이렇게 네. 사고를 입게 되니까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많이 언론에서 나왔던 게 체험학습 문제가 뭐 화두에 떠올랐어요. 어제 그제. 체험학습 신청하고 한 달 갔던 거. 예. 그래서 체험학습을 이거 문제 많다. 한 달 동안 연락 안 됐는데 이거 뭐냐. 체험학습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그랬는데 체험학습이 무슨 죄입니까? 이 상황에서. 뭐 저도 그건 예. 진짜 어이없는 지적 같아요. 예. 이런 극단적 케이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하는 수업도 출석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체험학습, 초등학교 체험학습 자체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안을 내놨는데
일주일 이상, 5일 이상 체험학습 시에는 주 1회 담임교사하고 통화를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부모한테 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식이 정말 적절한가?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대책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난애가 체험학습 허가 안 해줬으면 그러면은 극단적 선택을 안 했을 것인가 이렇게 되는 조금 뭐 어제 그 논의가 방향이 잘 좀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